구조원료 20회차 하는데 오늘이 3월 중순이 조금 넘었습니다. 맞죠? 22일입니다. 22일 5월 2일 날 시험이시죠. 그냥 한 40여일 정도 지금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1, 2차를 사실 동차에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시는 쌤들이 그래도 계획적으로 많으실 건데 지금쯤 시기 되면 쌤들 어떠세요? 어떤 느낌 드세요? 처럼 쌤이 처럼 제가 지금 방금 말 잘못 들은 거죠. 2차는 포기 이렇게 하시면 되는 그게 아니고요, 쌤들. 이게 쌤들께서 뭐 저도 똑같았어요. 처음에 준비할 때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꾸 이런 마음이 들어요. 1차 일하다가 떨어진 거 아닌가? 뭐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1, 2차 동차 준비하시고 어떤 시간을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지만 7대3 비율 정도로 이제 조정을 하시자고 했거든요. 당연히 7은 2차입니다, 2차. 그리고 3이 1차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쌤들 괜찮아요. 지금부터도 괜찮아요. 아니면 4월부터도 괜찮은데, 5대3이다. 5대5다. 또는 쌤들,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조금 마음이 영 불안하다. 그러면 괜찮아요. 3대7 정도로 시간을 확 늘리세요. 4월 달은요, 4월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하셔도 되고요. 일단 쌤들 말씀이 맞아요. 1차가 돼야 뭐 다음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쯤 되면 조금 준비가 덜 됐다 하시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차에 대한 시간 비중을 조금 더 늘리셔도 돼요. 그리고 1차에 공부를 하시는 게 곧 2차에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전혀 연관이 없는 파트가 사실은 위험물하고 안전관리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물론 안전관리론도 기본적인 이론이 연계될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문제로 출제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1과목, 4과목은 계속 그냥 문답 형식으로 로테이션 돌리시고 해설 읽어보시고 많은 문제 접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수리학, 약제, 전기, 그리고 법규, 그리고 지금 보시는 구조원리, 요거는 1차를 보시는 것 자체가 곧 2차의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암기랑 병행해서 하기가 나는 지금 조금 시간도 빠듯하고 좀 힘들다 하시면 괜찮아요, 선생님들. 1차에 문답 형식으로 먼저 하세요. 그렇게 하시더라도 눈에 계속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 요 정도 시점에서 요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늘리셔서 무난하게 1차는 좀 합격을 해놓고, 그리고 마음 편하게 2차 준비하시는 게 좋으니까 요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나머지 시간 요런 기준 가져주시고 조금 1차에 좀 이제 치중을 하셔도 되겠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화이팅 하십시오. 1차는 쌤들 제가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합격하십니다.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에 대해서 너무 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시던 대로 그래도 좀 평상시보다 집중하고 조금 더 노력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좀 준비해 주시면 충분히 1차까지는 좋은 결과 있으실 거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할게요. 자, 20회차입니다. 구조원리 파트고요. 자, 1번이네요. 자, 누전경보기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자, 요런 거는 읽어가면서 바로바로 답 체킹이 돼야 되거든요. 자, 1번. 경계전로의 전격 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몇 급 쓴다? 1급을 쓴다고요. 60A 이하는요? 1급 또는 2급을 써도 되는 거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를 외워서 쓰는 게 2차 때 시험에 한번 나왔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별류기입니다. 별류기는 제가 설치 장소 4가지를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어지네요. 4가지 장소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자, 두 번째, 이거 지금 현행 기준이랑 안 맞는데 안 고쳐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2종 접지선 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 2종 접지란 게 없어요, 지금은. 근데 안 고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입구에 근접한 옥내. 그리고 네 번째가 옥외 전로. 당연히 옥외에 있으니까 옥외형. 요렇게 4가지를 좀 체킹해 주시면 좋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기사 때부터 요 애가 되게 많이 나오죠. 그러면 개폐기라는 표현이 나와요. 개폐기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선생님들 기술 기준 보시다 보면 차단기
또는 전멸기 이런 표현이 한 번씩 나와요. 또는이 아니고 전멸기. 그럼 얘들의 차이를 조금은 알고 가셔야 돼요. 선생님들 개폐기는 뭐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선생님들 두꺼비집 생각나세요? 두꺼비집 열어보면 두꺼비 없잖아.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식사하시고 잠 오실까봐 헛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두꺼비집 생각하시면 손잡이가 있습니다. 맞죠? 손잡이를 위로 올려야 전기가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개폐기를 두꺼비집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이프 스위치 이렇게 부르는데 얘를 올렸다. 밑으로 전기가 들어가면서 2차 측에 전기 부하 제품을 쓰겠죠. 근데 여기서 전기 사고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와요? 가서 전기를 차단해야 되니까 손으로 잡고 내려야 되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그렇게 설치를 해요? 엄청 위험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폐기에는 그 두꺼비 집을 딱 내려봤다, 열어봤다, 어떻게 됩니까? 밑에 동선으로 퓨즈 타입으로 설치가 돼 있죠. 그래서 그 퓨즈가 탁 하고 끊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폐기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무조건 개폐기만 나오지 않고요. 개폐기에 무조건 플러스로 뭐가 나옵니까? 과전류 차단기가 나옵니다. 과전류 차단기.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과전류 차단기가 재사용이 안 되는 개념이에요. 기본 개념이. 그래서 동선이 끊어졌다. 그럼 2차 측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고 동선을 새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죠. 요 개념이 아직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쌤들 우리 법상으로 얼마로 되어 있어요? 15A 되어 있죠. 기본 과전류 차단기 용량. 근데 지금 이것도 전기법에서 바뀌었어요. 몇 암페어예요? 16이에요. 16. 16A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라고요.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게 우리 집에도 많습니다. 뭐 누전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차단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얘는 용량을 최소로 얼마? 20A로 본다고요. 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수치가 지금은 다 틀렸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될 거고요. 자, 설명 이어서 마저 하고 마무리합니다. 자, 전멸기라는 애는 어디서 나옵니까? 유도등 파트에서 나오죠. 전원선로에 소방 전원선로에 전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거든요. 전멸기는 쌤들 말이 좀 생소해서 그렇지 쌤들 되게 또 다 있죠. 뭐 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어둡다. 그럼 불부터 켜잖아요. 불 켜는 스위치가 전멸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뭐에 차이가 있느냐? 개폐기나 차단기는요. 쌤들 생각해 보세요. 얘를 투입, 차단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투입했을 때 또는 차단했을 때 전압과 전류를 동시에 차단하는 거예요. 전압과 전류를. 차단기랑 개폐기는 선로를 완전히 끊어내는 개념이죠. 근데 전멸기는 어떤 개념이에요? 전압은 살아있고 전류만 차단하는 거예요. 전류만. 흐르는 전류만 차단하는 제품이 전멸기예요. 전멸기.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좀 차이는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 쉽게 골라내실 수 있는 문제. 자, 여러 차례 복습했던 것 같고요. 자, 2번입니다. 비상 콘센트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 자, 요것도 복습 다 하셨네요. 답부터 먼저 찾아봅니다. 선생님들 2번이네요. 2번. 그래서 요것도 바로 이어서 복습합니다. 비상 콘센트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절연 저항이라는 게 있고요. 절연 내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위치가 있습니다.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위치, 절연 내력을 측정하는 위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원부와 외암 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원부와 외암 사이. 자, 두 번째, 얘는 측정하는 기구가 나오고요. 얘는 측정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자, 측정하는 기구는 얼마짜리? 500V 절연 저항계죠. 500V를 인가할 수 있는 절연 저항계. 그리고 얘부터 결과입니다. 얼마 나와야 돼요? 20메가옴 이상. 요게 이제 한 세트. 한 세트. 자, 그리고 절연 내력은 전원부와 외암 사이를 측정하고요. 얘는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시료 전압을 인가한다. 라고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0V 이하라고 돼 있죠. 이하라고 해서 이때는 시료 전압을 몇 볼트? 1000V 인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150초가죠, 사실은. 저게 이상 이하가 안 맞잖아요. 150초가가 되면 전격 전압의 2배 플러스 1000V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하나 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비상 콘센트에서는 220을 쓰니까 1440V를 인가해 본다고요. 되시겠죠? 그랬을 때 얘는 결과가 어떻게 돼야 돼요? 1분 이상 견딜 것이 나와야 되죠. 1분 이상 견딜 것. 쉽게 말해서 쌤들
요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절연 내력이 뭐냐? 배관에다가 물을 계속 집어넣게 됐다. 그럼 배관의 수압이 상승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럼 수압이 상승하면 배관이 어떻게 해요? 약한 부위가 터져 나가겠죠. 터져 나가기 직전까지 보는 개념이 절연 내력이에요. 전선이 있고 피복물이 있어요. 여기 전기를 집어넣어 본다고요. 근데 고전압을 넣었을 때 얘가 터지기 직전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보는 게 절연 내력이에요. 그래서 1440V 했을 때 1분 안에 터지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자,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 복습 조금 하면서 넘어갑니다. 자, 이어서 3번입니다. 피난 유도선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요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피난 유도선은 그냥 축광 방식이라는 게 있죠. 광원을 이용하지 않는 축광 방식이 있고요. 광원을 이용해서 점등을 시키는 광원 점등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 차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축광 방식의 설치 기준은 다 쓰는 게 시험에 나왔고요. 광원 점등 방식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자, 요때 세부 기준들인데요. 축광 방식의 피난 유도선은 옳은 거 골라내는 거고요. 축광 방식의 피난 유도선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얼마? 50c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한다. 얘가 맞는 얘기죠. 광원 점등 방식 50cm가 아니라 얼마예요? 1m로 나와 있습니다. 1m. 그거 구분하시면 좋고요. 축광 방식의 피난 유도 표시부는 60cm 이내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한다. 틀렸죠? 얼마예요? 50cm 이내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하는 거죠. 자, 광원 점등 방식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방금 복습하신 거 1.5가 아니라 1m 이하. 광원 점등 방식의 피난 유도 표시부는 50cm 간격 그대로 똑같죠. 무슨 말이냐? 50cm 간격은 띠가 있으면 화살표들이 있어요. 화살표 또는 엑시트, 비상구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이런 표시부들의 간격이 50cm 이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내 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1.5m 이내로 설치한다. 얘가 틀렸죠? 1m 이내입니다. 1m 이내. 이 1m가 나오는 이유는 제가 이 다중이용 법규 할 때 설명을 드리는데 뭐 때문이라고 했어요? 문짝 같은 거 걸리기 때문이라고 했죠. 문짝 사이즈가 딱 1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 이런 거예요. 우리 교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가 천장 바닥이라고 하면 여기 문짝이 하나 있을 거잖아요. 그럼 피난유도 표시부가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광원을 여기 설치를 해놓고 전선으로 연결을 해야 되죠. 연결을 해야 얘가 점등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럼 가다가 문짝이 있는데 여기에다 같이 설치하면 문짝 열 때마다 전선 다 끊기겠네요. 맞죠? 그래서 요런 데는 어떻게 해요? 문짝 피해서 밑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문짝 같은 거는 설치 안 해도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3번의 답은 1번이죠. 1번. 자, 됐습니다. 요 정도로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복습할까요? 피난 유도선이라는 카테고리를 하나 잡아야 돼요. 피난 유도선. 그럼 기본적으로 지금 법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대상이 세 군데 정도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다중 영업소입니다. 다중 영업소. 두 번째는요. 고층 건축물에서 뭐가 나옵니까? 피난안전구역이 나오죠. 피난안전구역. 이건 법규랑 연계하셔야 되고. 세 번째로 지금 제가 문제로 하나 뽑고 있습니다. 어디에 합니까? 창고시설의 화재안전 기준에 있죠. 근데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지하에만 한다고. 지하.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피난 유도선이라는 게 법적으로 지금 지정되어서 활용되는 장소는 이런 장소들이다. 조금 연계하셔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자탄 및 시각용무 장치의 화재 안전 기준상 발신기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것도 사실은 뭐 2차 대비하면 외우는 건데 시험에 이미 나왔어요. 실기에. 근데 너무 쉽게 나왔죠. 이때 괄호 쳐서 나왔어요. 괄호 쳐서. 키워드들. 예, 그래서 이미 시험에 나왔고요. 자, 1번에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어때요, 쌤들? 맞는 얘기죠. 지하구의 특성이 뭐라고요?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해서 출입이 가능한 것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발신기라는 제품은 수동의 설비죠. 그러니까 수동의 설비인데 사람이 없어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하구에는 없어도 됩니다. 자,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에서 1.5 맞는 얘기고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자, 이거 중요한 거죠. 무조건 층이 하나씩은 들어가는데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가 얼마?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복도나 뭐 실들이 구획돼 갖고 좀 복잡한 구조다라고 했을 때 발신기는 다시 한번 사람이 수동으로 눌러야 되는 설비이기 때문에 실제 보행 거리를 보겠다 이 말이죠. 걸어가는 거리가 40m 이상이면 어떻게 한다? 수평 거리에 맞춰서 설치된 애 기준으로 있고 추가로 다른 애를 또 설치한다 이 말입니다. 맞는 얘기죠. 얘는 다 맞는 얘기네요. 자, 그리고 표시하는 표시등입니다. 얘가 수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표시를 해줘야 되고, 표시하는 방법이 등화하는 방법, 그리고 표지를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등화하는 방법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부채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평면적 개념입니다. 여기는 벽이에요. 요 애가 제가 딱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요런 식으로 식별돼야 된다고요. 그럼 요 각도가 몇 도? 15도. 그래서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 지점으로부터 몇 메다? 10m 이내에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해야 된다. 그러면 얘가 틀렸네요. 10도가 아니라 15도. 그래서 답은 4번. 자, 다소 쉬운 문제들입니다. 자, 비상방송 설비에 대한 용어 정의네요.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 1번 바로 볼게요. 음량 조절기랑 가변 저항을 이용하여 전류를 변화시켜 음량을 크게 하거나 작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음량 조절기라는 말이 좀 생소하죠.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음량 조절하는 제품이에요. 그럼 선생님들 제일 쉽게 우리가 컴퓨터를 쓰신다. 음량을 그 스피커에서 돌려가면서 조절할 수 있죠. 걔가 음량 조절기예요. 음량 조절기. 아무것도 없어요.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증폭기랑 전류량을 늘려 감도를 좋게 하고 미약한 음성 전류를 커다란 음성 전류로 변화시켜 소리를 크게 하는 장치다라고 하는데 괜히 용어 정의 보면 맞죠? 맞는 얘기 같죠? 근데 뭐가 틀렸을까요? 이거 알아보시면 대단하신 건데 이거 보통 집중해서 읽어도 잘 안 빠지거든요. 얘가 틀린 거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얘가 전류량이 아니라 선생님들 해설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압 전류의 진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선생님들 사실 좀 다소 어려운 유형입니다. 전류량이라는 애가 그냥 읽다 보면 우리가 용어 정의를 막 전체적으로 공부를 막 빠듯하게 하는 상황이 못 되다 보니까 용어 정의에서 이런 글자를 바꿔버리면 좀 헷갈리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은 2번 전류량이 아니라 전압 전류의 진폭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음량 조정기를 설치한 경우에 배선 몇 선? 3선. 계속 복습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4번도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돼야 된다. 이것도 결국은 이제 점점 삭제될 조항 중에 하나죠. 선생님들 그 소방에서 전화 연락이라는 게 되게 중요했었어요. 그 왜 그래요? 예전에는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었거든요. 휴대폰 보급률이 거의 제로였지 않습니까? 초창기에. 그래서 선생님들 뭐 PCS, CT폰 이런 거 생각나세요? 그게 나온 지가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길 가다 보면 아주 작은 꼬맹이들도 휴대폰, 스마트폰 다 들고 다니죠.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됐다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 연락의 개념이 어떻다? 점점 삭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화가 이제 뭐 끊길 일도 없고 지하에 내려갔다고 끊길 일도 없고 휴대폰 보급률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삭제되는 추세에 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기억하실 게 선생님들 얘들 소요시간이 있습니다. 소요시간 몇 초예요? 10초죠, 10초. 그리고 음성 입력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와트수 말하는데요. 실내가 얼마? 1와트, 실외는 3와트, 공동주택은 2와트. 그런 거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됐습니다. 자, 6번입니다. 단상 이선식 220V로 수전하는 곳에 부하 전력이 65kW, 역률이 85%인 구내 배선의 길이가 100m일 때 전압 강화를 5%까지 허용하는 경우 배선의 최소 굵기는 약 얼마인가? 자, 계산형 문제인데요. 여기서 선생님들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전압 강화죠. 전압 강화. 그리고 요게 바로 눈에 보여야 됩니다. 단상 이선식. 그래서 공식이 뭐로 나온다? 요게 먼저 나와야 돼요. 자, 요 공식도 요렇게 나와야 되죠. E는 1000A분의 35.6 Li. 35.6 Li. 요 공식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지수를 찾아야 되죠.
요 A라는 애가 미지수 X가 되는 거죠. 그럼 A랑 E랑 자리는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생략할게요. 자, 그러면 E라는 애는 바로 주어졌네요. 5%. 그래서 5%가 여기에 들어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00m 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L도 해결됐어요. 근데 이제 뭐가 해결 안 돼요? I 값이 해결이 안 되네요. I 값이 해결 안 되니까 우리 쌤들께서 바로 교류, 단상교류죠. 단상교류의 전력 구하는 식이 나와야 돼요. 교류는 항상 제가 요거 설명 한번 드렸습니까? 삼각함수 생각하셔야 되고요. 무슨 전력이 있어요? P상이 있고 유효가 있고 무효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거의 대부분 푸시는 문제는 전부 다 뭐걸로 나와요? 유효의 조건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유효의 단위가 얼마예요? 유효의 단위 와트. 뭐 킬로는 수의 접두어니까 와트의 단위가 나오고요. P상은요? 볼트 암페어가 나오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 뭐로 나와 있어요, 쌤들? 65kW로 나와 있네요. 그럼 뭐 얘기하는 거예요? 유효 전력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효 전력이다 라고 하게 되면 쌤들 뭐가 들어갑니까? P는 VI 코사인 세타. 자, 삼각함수 적용하는 거예요. 요렇게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코사인이. 그럼 코사인 세타가 뭐다? P상분의 유효라고요. 그럼 따라서 유효는 어떻게 돼요? P상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요. 되셨습니까? 그럼 P상이 뭘로 표현된다고요? P상이 VI죠. 볼트 곱하기 암페어. 그래야 볼트 암페어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VI 코사인 세타. 그리고 이 코사인 세타를 뭐라고 합니까? 역률. 전기를 얼마나 잘 받아 쓰는지의 정도. 역률. 그럼 여기까지 단상교류고요. 이어서 바로 합니다. 삼상교류의 유효전력은 이 공식에서 뭐만 하나 붙어주면 돼요? 그렇죠. 루트 3만 하나 붙어주면 된다고요. 삼상 유효전력. 안 어렵죠? 그래서 쌤들 교류전력에서는 항상 뭐가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무효전력이 있다라고요. 그래서 결국 P상과 유효가 같아질 수가 없다고요. 같은 개념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 이런 애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추가 설명. 직류에서는 쌤들 뭐가 없어요? 무효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쌤들 이 삼각형에서 이 짝대기 하나 팍 빼보세요. 그럼 이 대각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툭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P상이나 유효나 뭐한 거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류에서의 전력은 VI 밖에 안 나오는 거죠. 코사인 사인 들어가지가 않는다고요. 그리고 얘 단위를 뭐로 써도 돼요? 볼트 암페어로 써도 되고 와트라고 표현 다 해도 된다고요. 직류에서는.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공식들 다 알고 가셔야 실수가 안 나옵니다. 됐고요. 자, 그래서 I를 구하기 위해서 유효전력을 활용해야 될 거죠. 그래서 I는 뭐 넘기는 겁니다. V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P. 그럼 V는 220V 주어졌고요. 역률은 85%. 0.85 백분율 적용. 65kW. 65 곱하기 킬로가 10의 3승. 하시면 암페어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집어넣고 계산기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얘들은 계산기의 값이 중요한 게 아니죠. 계산기의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쌤들께서 그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과정. 실수 없이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지 가장 기본적인 유형입니다. 그래서 답 내보시면 4번이 나옵니다. 자, 됐고요. 7번 바로 넘어갑니다. 자, 요거는 좀 다소 헷갈리실 수 있는데 소방 펌프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동기 설비가 있을 때 모터의 전부하 전류는 약 얼마인가? 전압은 단상 220V, 모터 용량이 20kW, 그리고 역률이 90%, 그리고 효율은 70%,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쌤들 전부하 전류를 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상교류잖아요. 단상교류. 방금 위에서 보신 공식. 얘가 먼저 나와야 된다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요렇게 I의 공식을 세워놔야 되겠죠? 요 위에 공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I 값 구하는 거. 그래서 220V 그대로 들어가고요. 코사인 세타 역률이라고 했잖아요. 역률 90% 그대로 들어간다고요. 되셨습니까?
근데 이때 P의 값이 20kW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어디 갔습니까? 여기에서 20kW로 나와 있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이 20kW가 들어가면 답이 틀려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 아마 2번이나 답이 될 거예요. 20을 집어넣으면. 틀리게끔 낸 문제니까. 근데 20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여기에 효율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이걸 뭐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느냐? 지금 저기 모터라는 애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모터의 용량이 20kW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얘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20kW만큼의 동력적인 개념을 활용해 줘야 된다고요. 근데 쌤들 우리가 이런 건 아시죠? 전동기의 효율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고 했잖아요. 역률이 나쁜 애고 효율이 안 좋은 애예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맞추기 위해서는 얘보다 더 큰 애로 던져줘야 된다는 개념이 나오죠. 그 개념이 쌤들 여기 효율이잖아요. 효율. 얘는 효율을 다 했을 때 20kW라고요. 70%로 일을 했을 때. 그래서 최초에 던져주는 애는 100%로 던져줄 거지 않습니까?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20kW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 기존의 20kW를 효율로 나눈 거죠. 효율로 나눈 개념이 요 값이라고요. 쌤들 우리 동력 구하는 공식 기억나시죠? 펌프의 전달 동력 구하는 공식 킬로와트에서 100이 효율분의 RQHK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이때도 효율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해요? 분모의 자리를 하면서 나누기를 해서 여유를 주는 값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되셨어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다? 20kW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효율 적용해서 얘보다 더 업된 값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기본적으로 모터로 들어가는 전부와 전류 값이 나오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요거 계산하니까 4번 나오네요. 자, 되셨습니다. 자, 8번 바로 넘어갈게요. 자, 요것도 실기에서 나오는 문제죠. 자, P형 1급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쌤들 1급이라는 게 없어요. 이것도 문제 잘못 나온 거예요. 몇 회 차입니까? 20회 차 나왔죠. 근데 이 1급이라는 용어가 몇 년도에 없어졌어요? 2016년에 없어졌어요. 예, 그 출제하는 사람이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그냥 낸 거예요. 근데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진양은 없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P형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의 배선회로에서 종단장이 10kΩ, 배선장이 100Ω, 릴레이 저항이 80Ω이며 회로의 전압이 24일 때 감지기 동작 시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 자, 그래서 뭐 이거 평상시에 쌤들 상시전류라고 하죠. 상시전류 또는 도통전류 그리고 감시전류라고 해서 I는 R분의 V를 적용합니다. 그럼 이때 R 값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감지기 회로에서 전로의 저항이 있어요. 플러스 릴레이라는 거에 저항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종단 저항이 있습니다. 그거 분해 DC 24V. 얘는 안 변할 거니까. 그리고 법적인 전로 저항의 쌤들 얼마예요? 법적인 값 50옴 이하입니다. 근데 얘는 100옴 나왔습니다.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죠. 릴레이 저항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고요. 종단 저항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얘를 했을 때 감시전류가 나온다고요. 감시전류. 근데 이 값이 쌤들 뭘로 나와요? 얼마의 암페어로 나올 거죠. 얼마의 암페어로 나오는데 항상 어떻다? 미리암페어로 구하라고 한다고요. 미리암페어. 그럼 여기 곱하기 10의 3승을 해야 얘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구하는 것은 뭐예요? 감시전류가 아니라 동작시의 전류죠. 그럼 동작시의 전류를 보셨을 때 수신기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감지기가 나열되어 있다. 그럼 제일 끝단에 종단저항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도통전류의 개념은 여기서 출발해서 종단 거쳐서 돌아 들어오는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종단저항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어떠한 감지기가 동작을 하더라도 종단저항이라는 게 감지기 회로 끝부분에 설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끝에 있는 감지기가 동작을 하더라도 이런 흐름을 가지겠죠. 이런 흐름. 그러니까 무슨 저항은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종단저항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 빼고만 계산하시면 돼요. 자, 주어진 거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암페어 값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물어보는 건 밀리암페어잖아요. 그래서 10의 3승을 곱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답은 4번 되겠네요. 되셨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9번.
간이 스프링클러네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 상수도 직결형의 경우 수도 배관 호칭 지름이 25mm 이상의 배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선생님들 어때요? 얘가 바로 틀린 거죠. 예. 그리고 이번에 있는 내용은 선생님들 그냥 일반 상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음새 등의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현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 당연히 이음부가 누수되면 안 되잖아요. 법적 기준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공상의 상식선상에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수계소화 설비 개폐 밸브는 기본으로 개폐 표시형으로 하고요. 수리 계산에 의해서 요거는 외워야 됩니다. 스프링클러, 기타 등등 유속의 기준이 나옵니다. 기타 배관이 얼마? 가지 배관이 얼마? 6m/s 이하. 그리고 기타 배관이 10m/s 이하. 옥내 소화전이다 4m/s 이하. 그런 거 다 외우시는 거예요. 자, 그럼 1번이 왜 틀렸느냐? 밑으로 옵니다. 얘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간이 스프링클러의 급수 구경별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표가 있습니다. 거기 비고란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상수도 직결형이랑 캐비닛형은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주배관이 32 이상이다 보시면 되고요. 수평 주행배관 32, 그리고 가지배관이 얼마다? 25. 그리고 하나 더 봐야 됩니다. 하나의 가지배관에 설치할 수 있는 헤드의 개수는 몇 개? 3개 이내입니다. 자, 요것도 쌤들 실기 때 괄호식으로 나왔어요. 너무 쉽죠? 32하고 25 괄호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에 사이즈는 25가 아니라 32가 돼야 되는 거죠. 자, 또 넘어갈게요. 자, 도로 터널입니다. 옳은 것은 하네요. 도로 터널의 옥내 소화전 설치 기준 옳은 것은, 자, 소화전 함과 방수구는 편도 2차선 이상의 양방향 터널이나 4차로 이상의 1방향의 터널의 경우에는 양쪽 측벽에 각각 60m. 틀렸죠? 얼마예요? 터널은 무조건 쌤들 50m 간격입니다. 모든 시설이. 자, 그리고 이 말이 어렵잖아요. 편도 2차선, 그리고 뭐 4차로 이상의 1방향. 그래서 쌤들, 자, 한쪽은 가고요. 한쪽은 오는 차선, 편도 2차선, 양방향. 자, 터널 안에서요. 중앙선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가고, 한쪽은 오고, 이게 양방향 터널이에요. 양방향. 그리고 1방향 터널은 말 그대로 그냥 1방향이죠. 한쪽으로만. 되셨어요? 근데 쌤들, 양방향이나 1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뭐가 중요한 거? 차로수가 중요해요. 차로수. 그럼 터널 안에 구성되어진 차로수가 3차로 이하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하는 거? 무조건 한쪽 측벽에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슨 통행이에요? 우측 통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측으로 다 설치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4차로가 됐다. 4차로 이상이 됐다. 무조건 양쪽으로 설치한다고요. 근데 설치할 때 어떻게 한다? 엇갈리게 지그재그 형태로 설치를 합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소화전을 하나 설치를 했다. 터널에 소화전 쌤들 왜 설치해요? 뭐 때문에 합니까? 자동차가 뻥 하고 사고 날 수 있죠. 뻥 하고 사고 나는데 이 마찰력 또는 충격력으로 해서 뭐가 발생합니까? 기름이 발화될 수 있잖아요. 차에 불 붙는다 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타 등등의 이유로 차에 불 나는 거 한 번씩 보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소화전 두 개로 이렇게 쓰는 게 기준이라고요. 그래서 터널은 몇 개? 2개 기준이에요. 2개 기준. 그런데 이게 일방향 터널이거든요. 양방향 터널이다. 그러면 지그재그로 여기 하나 더 있겠네요. 엇갈리게 설치할 거니까. 그럼 여기 불났으니까 얘도 빼서 쓸 수 있다. 3개를 집중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3차로 이하는 2개가 기준이고요. 4차로 넘어가면 3개가 기준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쏴주는 방수량이 기본 양하고 다르죠. 기본적인 양이 얼마예요? 130입니다. 근데 얘는 얼마? 190으로 쏴줘야 돼요. 압력도 틀립니다. 기본은 얼마예요? 0.17이에요. 근데 얘는요? 0.35가 나와야 돼요. 어떤 기준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1번에 대한 설명하면서 기타 등등 설명드렸고요. 자, 2번 소화전 함에는 옥내 소화전 방수구 1개, 15m 이상의 소방 호스를 2본 이상 및 방수 노즐을 비치할 것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 지금 사실
얘도 틀린 거죠. 뭐가 틀렸어요? 2번이 아니라 3번이죠. 그러니까 호수 3개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호수 3개 들어가 있어야 된다. 원활하게. 자, 됐고요. 3번에 가압송수장치는 옥내수화전 2개, 4차로 이상 3개, 노즐선대 방수압력 0.35, 방수량은 190. 얘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거잖아요. 맞는 얘기. 그래서 옳은 건 3번. 방수구는 40m 구경을, 당구형을 옥내수화전이 설치된 도로의 바닥면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를 한다. 얘가 틀린 거죠. 도로의 바닥면이 아니라 뭐예요? 그 설치된 벽면의 바닥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선생님들, 터널이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단차 없이 그냥 이렇게 하고 여기 소화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때 차도면이 기준면이 되는 겁니다. 이 단차 없이 설치됐으면. 그리고 이런 터널은 사람의 통행이 허락되지 않는 터널이죠. 단차가 없으니까. 그런데 선생님들, 터널 보시게 되면 여기 한쪽으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 터널이 있어요. 맞죠? 그럼 얘는 여기에 설치된단 말이에요. 여기 설치되니까 요 높이가 여기서부터 기준이라고. 여기 사람이 걸어다니는 이 면을 기준으로 0.8에서 1.5라고요. 그럼 차도에서 요까지가 1m였다. 그러면 얘는 1m 플러스해서 0.8에서 1.5죠. 요런 게 또 시험에 또 나왔어요. 2차 때. 아무것도 아닌데. 예. 그래서 설치된 벽면의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나머지는 생략. 자, 11번입니다. 고층 건축물, 피난 안전구역에 설치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것도 제가 한번 언급했고요. 지금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만 결국 이건 하나의 표로 작성이 되어 있고 2차를 대비하시면 조금 암기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이고요. 피난유도 설치 기준에서 피난유도 표시부의 너비는 최소 25mm 이상이다. 맞는 얘기예요. 지금은 답만. 자, 2번입니다. 인명구조기구는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 초고층이죠. 예비 용기를 몇 개 이상? 5개가 아니라 10개 이상입니다. 10개 이상. 되셨죠? 비상조명 등은 피난안전구역 몇 룩스? 10룩스. 특피 제한입니다. 차압이 얼마? 50파스칼. 기준은 원래 얼마예요? 40파스칼.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치되어 있을 때는 동일합니다. 지금 얘는 한 번에 복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표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표를 우리는 좀 외워주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12번으로 넘어갈게요. 소방펌프의 전격 유량과 압력이 각각 0.1 세제곱미터/세크 그리고 0.5 메가파스칼일 경우 펌프의 수동력은 약 몇 킬로와트인가 라고 하는데 쌤들 이렇게 푸시니까 잘 모르겠죠? 수동력 하는데. 그럼 쌤들 무슨 공식이 나와야 돼요? 킬로와트는 배기 효율분의 RQHK 기본 공식 나오고요. 요때 K 날라가면 축동력, 효율 날라가면 수동력 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푸시면 되죠. 우리 익숙한 대로. 요 단위를 맞춰가면서 푸실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면 선생님들 지금 R 값은 얼마 적용해요? 소방펌프라고 했으니까 물이죠. 물이니까 별도 조건 없으니까 1000kg force per 메타 삼성 들어가면 돼요. 자, 두 번째 Q입니다. Q는 얼마예요? 그대로 나와 있네요. 0.1 세제곱미터/세크. 자, 이제 세 번째로는 뭐 들어가야 돼요? 전량정 H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 전량정 H가 뭘로만 표현되어 있을 뿐이에요. 0.5 메가파스칼의 압력으로 표현되어 있을 뿐이죠. 되셨습니까? 그럼 얘를 뭐 하시면 돼요? 약식 변환해도 되고요. 정식 변환해도 돼요. 그럼 정식 변환한다 치면 0.5 메가파스칼이라는 애를 메가파스칼 지우고 H2O로 바꿔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메가파스칼이 0.10132요. 밑에 H2O는 10.332. 되시겠죠? 자, 요거 하시게 되면 뭐 얼마 정도 나옵니까? 50.98 나오네요. 50.98m. 근데 요거를 약식 변환해서 뭐 하셔도 된다? 50m 해도 된다고요. 50m. 이해되셨죠? 우리는 빨리빨리 계산해야 되잖아요. 1차 과목에 1차 시험에 제일 중요한 게 쌤들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옛날에 이런 예능 프로가 있었는데 1차에서 제일 중요한 건 스피드입니다.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스피드. 이런 거 있었어요.
안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과정도 조금 생략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50m 해서 약식 변환해도 답에는 큰 지장 없겠네요. 비슷비슷한 단위가 아니니까. 그래서 선생님들 집어넣고 계산기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게 되면 49.98이 나왔어요. 49.98.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근사치 고르는 거. 뭔지 아시겠죠? 자, 요거는 쌤들 해설에 나와 있는 대로 하지 마세요. 요거는 단위 맞추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단위 맞추려고. 그러면 이 단위를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쌤들 좀 힘든 계산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계산하세요. 자, 됐습니다. 13번입니다. 지상 40층짜리 짜리가 뭡니까? 지상 40층이라고 하면 되는데 지상 40층 아파트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세대별 헤드수가 8개일 때 확보해야 될 최소 수원량은 얼마인가? 자, 여기서 핵심은 두 개네요. 첫 번째는 뭐? 아파트. 아파트는 무조건 기준 개수가 몇 개? 10개. 10개. 그리고 세대별 헤드수가 8개. 그러면 아파트는 제가 뭐 보고 설계한다? 한 세대 보고 설계한다고 했어요. 그럼 한 세대에 최대로 설치되어 있는 헤드 개수가 기준 개수보다 작네요. 그러면 뭐가 기준이다? 실제 설치 헤드 개수가 기준입니다. 그럼 8개가 될 거고요. 한 개에 80rpm을 방사해줘야 되는 양이고요. 이때 중요한 게 이 아파트가 무슨 건물이다? 준초고층이네요. 준초고층. 그럼 쌤들 준초고층은 무조건 몇 분? 40분 쓴다고 했어요. 그럼 요게 답이 되겠죠. 그럼 리터로 나오겠습니다. 리터로 나온 거 메타 삼성 바꿔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답은 3번 나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건 공동주택 기술기준 바꾸기 전에 뭐 문제가 나온 건데 이제 아파트가 나오면 쌤들 항상 뭐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주차장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주차장에서 각 동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다. 이런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주차장 기준으로 해서 기준 개수 몇 개? 30개 되는 겁니다. 이제 지금 요에는 그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10개로 계산을 한 거예요. 되시겠죠? 넘어갑니다. 자, 14번. 자, 옥외 소화전 함에 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합니다. 자, 옥외 소화전 함은 자, 한번 복습한 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지상식 소화전이 생겼다라고 하게 되면 가까운 벽 쪽에다가 또는 거치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함을 비치한다고요. 그럼 요때 함을 비치하는 거리가 얼마다? 5m 이내여야 돼요. 5m. 자, 그리고 옥외 소화전이 10개 이하다. 옥외 소화전마다 함이 붙어져 있어야 돼요. 옥외 소화전이 11개 이상 30개 이하다. 그럼 11개 이상의 소화전 함을 분산 배치하면 되는 겁니다. 31개 이상이다 라고 하면 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이죠. 3개마다 1개 이상. 되시겠죠? 자, 그러면 요 정도 하면 답이 나올 거예요. 자, 1번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옥외 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된 때는 옥외 소화전마다 5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된다. 소화전마다 1개 이상이니까 소화전마다네요. 맞는 얘기. 그리고 옥외 소화전이 11개 이상 30개 이하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분산 배치 말씀드린 거고요. 3번이 틀렸네요. 31개 이상일 때는 소화전 2개가 아니라 몇 개? 3개마다. 답만 체크할게요. 자, 여기서 바로 또 복습합니다. 옥외 소화전 쌤들 수평거리 얼마예요? 옥외 소화전 40m입니다. 구경 얼마예요? 65mm. 높이 얼마예요? 0.5에서 1. 이런 거 계속 기억하세요. 자, 옥외 소화전 방수량 얼마예요? 방수량 개당 방수량 350rpm. 자, 방수압 얼마예요? 0.25MPa. 야, 요런 거 수치들은 확실하게 암기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마음껏 틀려도 돼요. 예, 언제만 안 틀리시면 돼요. 5월 2일만 딱 안 틀리시면 돼요. 5월 3일 또 다 틀려도 돼요. 5월 2일만 우리가 조금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물분모 소화 설비네요. 저수량 기준으로 옳은 것은 합니다. 선생님들 이것도 한번 제가 복습했나요?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답만 고를게요. 자, 컨베이어 벨트다 라고 하게 되면 20분간 쓰는 건 맞는 얘기고요. 여기에 8이라는 숫자는 없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쌤들 제가 이렇게 한번 했을 거예요. 특절 콘이 있고요. 캐덕이 있고 차주가 있다. 그래서 뭐만 기억한다?
K덕만 12로 기억하시면 되죠. 그럼 얘 올라가서 10이고요. 얘 내려와서 20이라고요. 그럼 12만 외우면 다 외워지는 거예요. 10, 12, 20. 자, 특절콘이 특수가염물 어쩌고 저쩌고. 절자가 절연유 봉위 변압기. 이 콘자가 컨베이어 벨트. 얘는 K덕이 케이블 트레이 덕트. 그 다음에 차주는 차고 주차장. 요것만 외우시면 다 되는 거죠. 그럼 답은 바로 아니죠. 옳은 것이니까 얘는 10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차고 주차장 10이니까 틀렸죠. 얘가 20이라고요. 절연유 봉위 변압기도 8이 아니라 10이라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죠. 12. 예, 그래서 답은 4번. 자, 되셨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자, 지상 11층 내화구조 건물에서 특비계단용 부속실의 극기 가압용 송풍기의 동력은 얼마인가? 라고 합니다. 자, 조건이 누설량이 나와 있고요. 보충량이 나와 있고, 모터 효율, 송풍기 압력, 전달 계수, 여유율,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송풍기의 동력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캐치를 하셔야 될 게 뭡니까? 전달 동력, 축동력, 공기 동력 중에 뭔지 모른다. 요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한다? 나와 있는 조건 모두 활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얘는 배기 효율분의 뭐가 돼요? PQK가 된다라고 했죠. PQK. 자, 그러면 쉬운 거부터. 자, 전달 계수 K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효율 50% 0.5 백분율 적용해서 여기 들어갑니다. 되셨고요. 그 다음에 P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P 값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100파스칼. 근데 100파스칼이 들어가면 안 되고 파스칼을 없애고 뭐를 얹어 주셔야 돼요? 킬로그램 포스 퍼 제곱미터 값 얹어 주셔야 되죠. 그럼 파스칼이 얼마? 101325. 킬로그램 포스 퍼 제곱미터가 얼마? 10332. 요거 바꿔서 계산된 값이 P 값으로. 자, 이제 마지막 Q 값입니다. 송풍기. 자, 이거는 더 이상 복습할 수가 없어요. 특피에서 송풍기의 급기량은 어떻게 구한다? 누설량 플러스 보충량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거 2개 더해서 Q값 들어가면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 중요한 개념이네요. 요 전체 값을 어떻게 한다? 1.15 여유 적용하는 겁니다. 여유. 되시겠습니까? 자, 우리 책에서는 다소 순서가 조금 바뀌어져 있지만 쌤들 제가 지금 풀이한 방법으로 다 풀이하세요. 우리 책의 해설 보시고 풀이하지 마세요. 단위 헷갈립니다. 자, 우리 책의 해설 보고 풀이하지 마시고 단위 헷갈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던 기본 방식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쌤들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되는데요. 뭐 여기서 한번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요거까지만 설명드리고 끊었다가 좀 빠르게 또 진행을 할 건데 쌤들 이렇게 표현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요 개념 전달 계수와 여유 계수를 조금 알고 가야 돼요. 자, 요건 답 냈죠? 쌤들 답은 계산기 눌러보면 됩니다. 7.2 정도 나옵니다. 7.2. 그럼 답은 2번입니다. 2번. 됐죠? 자, 쌤들 요까지 하고 잠깐 끊을 건데요. 좀 길어졌어요. 요번 수업이. 자, 일단 전달 계수, 여유 계수 요거부터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펌프를 구한다. 배기 효율분의 RQH의 K라고 했습니다. 이 K를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전달 계수라고 했고요. 개념 설명 드릴 때 펌프가 이렇게 있다. 모터가 있다. 자, 그럼 이 공식은 일단 요거부터 누구의 동력 구하는 공식? 모터의 동력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럼 모터가 회전을 하면서 그 회전력을 얘한테 전달을 해주거든요. 그럼 얘가 덩달아 돌면서 원심력이 발휘되고 펌핑이 된다고요. 그럼 이때 얘가 받아야 될 게 옛날 설명입니다. 얘가 10이라는 숫자의 2를 받아야 된다. 에너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얘가 10을 던져주면 얘가 10이 될 수 없다. 가면서 무조건 손실이 생겨서 얘는 후나 팔로 받게 된다. 그래서 얘는 10이 필요하니까 최초에 던질 때 얼마? 11이나 12로 던져야 된다고요. 뭔지 아시겠죠? 이게 K라고 했어요, 제가. 맞습니까? 그러면 K라는 것은 이렇게 에너지를 공급을 했을 때 손실이 발생하니까 미리 더 손실을 보정해서 더 크게 키워주는 값이라고 했죠. 그게 전달 계수의 실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모터 펌프 같은 경우에는 K 값이 얼마?
1.1에서 1.15. 엔진 같은 경우에는 얼마? 1.15에서 1.2 정도 된다고요. 외울 수치는 아닙니다. 자, 이 개념이 전달계수라고요. 이 개념이.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서적, 그리고 이때까지 나와 있던 문제들을 보면 이 전달계수를 그냥 곧 뭐로 본다고요? 여유계수로 보는 책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교재들이 많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겁니다. 전 논란이란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쌤들께서 하나를 딱 정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전달계수나 여유계수나 같은 개념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전달계수도 있고 여유계수도 나온 거지 않습니까? 여유율 퍼센테이지로 줬지만 여유계수가 결국 1.15가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이 개념이, 저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유나 전달은 조금 구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항상 지금 킬로와트 값을 계산을 해 보시는데 얘가 항상 뭐 7.23 킬로와트 이런 식으로 떨어지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좀 전에 답도 비슷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떨어진 게 우리가 계산한 값이라고요. 계산한 값. 그리고 이 값에는 이미 뭐가 들어가 있어요? 거의 대다수의 문제 보면 K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K가 다 들어가 있는데 얘가 나왔다고요. 이렇게. 그런데 시중에 쌤들 모터에 7.23kW짜리 모터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 계산값을 만족하는, 예를 듭니다, 10kW 모터를 선정을 하겠죠. 설계자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얘가 더 커졌네요. 저는 이게 여유라고 생각한다고요. 여유. 그래서 전달과 여유는 구분하는 게 맞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제까지의 문제들은 어떻다? 전달이라는 애랑 여유라는 애를 그냥 같은 개념으로 봤어요. 근데 이게 선생님들 혼란스럽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여유가 나오든 전달이 나오든 이때까지 하나만 나왔거든요. 그럼 곱하기만 해주면 끝인 값이에요. 계산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런 유형의 문제가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전달이랑 여유랑 따로따로 주잖아요. 그럼 그때는 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개념대로 접근만 하시면 된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별거 아닌데 힘을 많이 줬네요. 자, 17번 문제는 할로겐 화합물이고요. 용어 정의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얘는 전체적으로 용어 정의가 나와 있죠. 이건 실기로 한번 최초에 이 약제 설비가 생기고 나서 쓰는 걸로 한번 나왔어요. 할로겐 화합물 불활성 기체는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로서 정기적으로 전도성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틀린 거죠. 비전도성이죠. 그래서 전기시설에 쓸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전도성이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선생님들 전기 통한다 안 통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기시설에 물을 쓰면 전기가 통하니까 못 쓰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유형의 문제인데 답은 1번입니다. 자, 18번 이산화탄소 수화 설비에서 호스릴이네요. 옳지 않은 것은 합니다. 하나의 방호 대성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수 적혈과의 수평거리가 얼마? 호스릴은 전부 다 15m 기준 잡으시면 돼요. 맞는 얘기고요. 노즐은 20도씨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20도씨가 중요하지 않고요. 방출 유량이 얼마다? 50이 아니라 60입니다. CO2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두 병을 저장합니다. 한 병이 몇 킬로? 45kg짜리예요. 기성품이. 두 병을 저장한다라는 말은 저장량이 얼마? 90kg. 그리고 방출 유량이 법적으로 얼마? 60kg per min입니다. 1분에 60kg는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답은 2번. 그리고 3번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4번은 쌤들 외워주시는 겁니다. 호스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의 전제 조건이 이런 조건이죠. 이런 장소로서 해가지고 쭉쭉쭉 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2차 대비하면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19번 바로 갈게요. 좀 어려운 유형의 문제죠. 화재 안전 기준의 일부입니다. 괄호에 들어갈 피난기구로 옳은 것은, 자, 사실 전제는요, 선생님들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계구부는 서로 동일 직선상에 아닌 위치에 설치할 것. 자, 이겁니다. 우리 교실에 저기 완강기가 있어요. 요 위에 5층에 있겠죠. 5층에도 똑같은 위치에 완강기가 있으면 화재 발생해서 완강기를 통해서 피난할 때 5층하고 4층하고 중첩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께 여기 있으면 5층은 저희가 간섭하지 않는 저 뒤에 있건지 다른 위치에 있던지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법상으로 요런 애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괜찮다 이렇게 표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유형인데요. 자, 밑에 바로 답을 봅니다. 피난교, 피난용 트랩, 간이완강기, 그리고 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 그럼 요런 애들은 뭐 한다는 거? 동일 직선상이어도 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피난교, 피난용 트랩. 피난용 트랩은 선생님들 간이 철제 계단처럼 생각하시면 되고요. 간이완강기는 숙박시설에 추가하는 용도죠. 네, 그래서 요 정도로만 해서 답을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되겠네요. 자, 20번. 연결 송수관 설비.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수 화재를 설치한 특정 소방 대상물 중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층은, 자, 요것도 앞에서 잠깐 둘러봤었고요. 이것도 외워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층에서 지금 얘뿐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쌤들? 아파트 1, 2층이 있고 피난층이 있죠. 소방대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피난층. 이런 데는 방수구를 쓰는 것보다 호스 끌고 들어가는 게 더 편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부분인데요. 일단 답부터 체크할게요. 답은 쌤들 몇 번? 1번입니다. 숙박시설이 틀린 거예요. 이게 왜 어려운 문제냐? 밑으로 오십니다. 자, 요 내용을 다 외워주셔야 된다고요. 나중에 쓸 수 있게. 가나다죠. 이게 아파트 1, 2층 피난층입니다. 그리고 송수구가 부설된 소방대상물 해서 요런 용도가 들어간다고요. 요런 용도. 자, 여기 이제 부분이 이제 제외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요런 용도 제외하고 나머지 용도는 괜찮다. 그럼 요 용도는 안 된다. 뭐 요런 개념이죠. 자, 요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층 돼 있으니까 지금 이 밑에 용도에 보시게 되면 숙박시설이라는 용도가 없잖아요. 이해되셨어요? 나머지 용도는 다 있는 것이고 2, 3, 4에. 그래서 이 용도를 알아야 풀릴 수 있는 유형의 문제라고요. 예, 되게 어려운 유형이에요. 자, 그래서 답은 숙박시설. 그리고 요거 하나 체크합니다. 선생님들 이제 지하가라는 용어는 없죠? 근데 기술기준 공부하시면서 보면 지하가의 종류가 예전에는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지하상가, 터널. 근데 지금은 지하상가는 지하상가고요. 터널은 터널이에요. 특정 용어 소방대상물의 용도 분류가 그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근데 얘는 아직 안 바뀐 거라고요.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바뀐 규정을. 근데 그냥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지하상가입니다. 지하상가. 그래서 답은 1번 체크만 하고요. 자, 21번이네요. 쌤들 내진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눈에 좀 익혀간다. 요 정도로만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애들은 사실 잘 들여다 볼 수 없는 내용이라서 용어를 바꾸지 않아요. 그냥 거의 대부분 숫자를 바꿔요. 숫자 바꿔도 우리가 잘 못 보니까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번 옳은 것이고요. 나머지 애들은 숫자가 다 틀려져 있는 거예요. 뭐 이하 설명 생략합니다. 밑에 답 있으니까 수치 맞춰보시면 되겠고 넘어갈게요. 자, 22번입니다. 특피재현입니다. 수직 풍도에 따른 배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합니다. 자, 1번에 배출 댐퍼는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며 비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 방지 조치를 한다. 맞는 얘기예요. 자, 2번 수직 풍도의 내부면은 0.5 이상의 아연동근 강판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고 접합부에 대해서는 통구성이 없도록 조치할 것. 맞는 얘기입니다. 자, 3번 화재층에 옥내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 동작 따라. 자, 요거는 제가 기준 수업에서도 계속 좀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들 급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전층 한다고요. 특피 재현은 제가 이런 표현 하죠. 전층 급기 발화층의 배기. 그래서 지금 얘는 배출 댐퍼지 않습니까? 배기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전층이 아니라 뭐예요? 해당 층이죠. 해당 층. 그래서 한 층만 동작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에요.
그리고 배출댐퍼 기준이 되게 길어요. 쌤들 해설에는 짧게만 실려져 있는데 얘가 8개, 9개 기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 조금 2차 대비하시면 조금 외워주시는 파트입니다. 자, 되셨고요. 23번입니다. 요것도 앞에서 한번 해보신 부분이에요. 괄호에 들어갈 값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암기한 값을 맞춰내는 그런 유형의 문제네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틈새 면적은 스몰 l분의 라지 L 곱하기 AD라고 해서 얘는 실측길이라고 말씀드렸고 스몰 l은 기준길이라고 해서 외여다지문이다 5.6, 쌍여다지문이다 9.2, 승강기 출입문이다 8.0 이렇게 외워주시는 거. 그리고 AD라는 애는 기준 틈새 면적입니다. 그래서 외여다지문인데 실내 쪽으로 열리는 실외 측으로 열리는지를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내 쪽으로 열리는 경우에는 얼마? 0.01. 실외 측으로 열린다 0.02. 쌍여다지다 0.03. 승강기도다 0.06. 그래서 괄호에 있는 거 들어가는 거죠. 답은 1번이네요. 됐습니다. 자, 24번으로 가실게요. 자, 바닥 면적이 가로 30, 세로 20인 아래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를 산정한 값으로 옳은 것은 자, 내화 구조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은 기준 면적의 2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쌤들 숙박시설이다 얼마입니까? 능력 단위 산출 기준 면적이 자, 외우셔야 돼요. 위 305, 기타 100, 급악 200. 두 번째 칸이 공집의 관문장에서 50입니다. 위락시설 30, 기타 100, 그 밖에 200. 그럼 숙박시설은 기타에 들어가는 거죠. 기타. 그래서 100이 들어가고요. 장례식장이 쌤들 얼마라고요? 두 번째 칸이죠. 공집의 관문장 할 때 장자, 장례식장 50. 위락시설은 30. 교육연구시설 이거 중요하네요. 쌤들 학교 이거 변수로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기사시험 때도 나오고요. 얼마예요? 얘는 기박 그 밖의 것이죠. 그 밖의 것. 그래서 20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계산이 다 정수로 떨어지네요. 정수로. 그리고 쌤들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능력 단위 해가지고 소수점 그대로 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1차 문제에서 그걸 올림 처리했죠. 올림 처리해서 정수 표기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그래서 제가 능력 단위를 뭐 정수 표기하는 게 또는 소수점 그대로 쓰는 게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말씀드린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렸거든요. 법적으로 명시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얘들은 능력 단위 계산값을 그대로 쓴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그 앞전에 나온 정수 표기된 문제는 능력 단위 이상이잖아요. 이상. 우리의 법적 기준은 항상 뭐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걔 수치를 만족하는 정수로 표기를 해놓은 것 뿐입니다. 그 문제 자체가. 취지가.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실기도 마찬가지고요. 쌤들 능력 단위 소수점 나오면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된다고요. 되셨죠?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번. 요거는 요 기준 면적만 잘 생각을 해내시게 되면 계산은 간단한 거니까 여기까지. 자, 25번 내화 건축물의 소화용수 설비의 최소 유효 저수량은 자, 소수점 이하는 1로 본다. 이런 거 없어도 그냥 풀어야 돼요. 지상 8층이고요. 각 층의 바닥 면적은 5천이네요. 대지 면적이 25,000이다. 자, 요거 순서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뭐 합니까? 기준 면적을 선정한다고 했어요. 기준 면적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된다? 1, 2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 그러니까 15,000을 넘었다. 그러면 기준 면적이 7,500. 그게 아니었다. 12,500. 그럼 얘는 12,500이네요. 15,000 안 넘었으니까 1, 2층 바닥 면적 합계. 그리고 플러스해서 그런 1, 2층의 바닥 면적 합계 상관없이 창고 시설은 무조건 얼마다? 5,000이라고요. 5,000 기준 면적이. 그리고 두 번째는 기준수를 계산해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기준수를 계산하실 때 연면적이 들어갑니다. 연면적. 1, 2층 면적 합계가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연면적 나누기 기준 면적이 들어갑니다. 그럼 지금 얘는 대지 면적이 들어가면 안 돼요. 8층의 바닥 면적에서 4만이 들어가야 됩니다. 4만. 그래야 전체 연면적이니까. 연면적은 쌤들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 연면적입니다. 그래서 4만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4만 나누기 12,500. 그럼 소수점이 나온다? 그럼 무조건 올림 처리해야 한다고요. 올림 처리. 5.1이다. 그럼 6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뭐 하십니까? 저수량 계산합니다. 저수량 계산 너무 쉬워요. 방금 이 기준수 나온 곳에다가 곱하기 얼마? 20톤 하시면 돼요. 20톤. 그래서 답을 뽑아보게 되면 80톤이네요. 80톤. 자,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어질 수 있는 유형의 문제가 계산형입니다. 흡수관 투입구의 개수, 흡수관 투입구의 개수, 채수구의 개수, 뭐 이런 거 나오겠죠. 그럼 얘가 만약에 채수구를 설치했다. 개수 몇 개예요? 2개입니다. 2개. 20톤에서 40톤. 자, 20톤 이상 40톤 미만으로 한 칸이 구성되어 있고 그때 1개. 40톤 이상 100톤 미만에서 2개. 그러면 100톤 미만이니까 100톤 들어가지 않는 거고요. 그러면 80톤이니까 2개. 그 다음에 100톤 이상에서 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흡수관 투입구는요. 80 미만 1개, 80 이상 2개. 그럼 얘는 흡수관 투입구도 2개. 이런 게 이어지는 계산이라고요. 네, 됐습니다. 자, 전체 20회차도 전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냉정해질 시간이죠. 그러면 쌤들 7번이 조금 헷갈렸을 수 있어요. 7번 체크 한번 하세요. 7번은 뭐에서 헷갈리십니까? 효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헷갈리실 수 있다고요. 효율을.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쌤들 19번 요런 거 잘 안 봐지는 부분이라고요. 19번. 그리고 20번 어려운 유형입니다. 용도를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21번은 내진이니까 찍어야 되는 문제죠. 요 빼고는 쌤들 다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좀 냉정하죠? 예. 자, 됐습니다. 요렇게 해서 20회차도 사실 뭐 제가 지금 조금 체크해 드린 게 내문항 정도인데 요 외적으로는 조금을 득점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렇게 막 어려운 정도의 시험은 아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